안녕하십니까. 요액파 8번째 시간 대리. 아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일단 대리는 대리권 대리행위 한 세트. 대리권에서는 특히 대리권의 범위하고요, 대리권의 제한하고요, 대리권 소멸 사유 세 가지가 중요하고, 대리행위는 대리행의 방식, 대리인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그런 게 중요하죠. 복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의 책임, 표현대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에서도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세 문제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 일반론, 대리 기초가 나오죠. 대리 총설 파트에. 대리가 뭐냐? 법률 행위하는 자와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죠. 기능은 두 가지죠. 사적 자체 확장 또는 보충이고요. 확장이 주된 기능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가 있었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죠. 자, 대리와 사자는 결정적으로 어디서 다르다? 결정적으로 그랬죠. 의사 결정이 다르죠.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요. 사자는 본인이 결정하죠. 따라서 대리에서 착오란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는 게 착오가 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야.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하는 게 착오가 되죠. 또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사자는 의사 능력 필요 없죠? 결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죠,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주로 매매와 같은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따라서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대리 안 되죠? 또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사실행위라든가 준법률행위라든가 불법행위와 같은 것들,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죠. 이런 것들도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 됩니다. 다만 따로 기억해야 되죠.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뭐가 있죠? 최고. 관념의 통지 뭐가 있죠? 통지 승인. 통지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채권 양도 통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는 거,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가족법상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할 수 없는 거,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거, 혼인 같은 걸 대리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전체가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권 대리행위가 나오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죠. 자, 대리권이라는 게 뭐죠?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죠. 이런 걸 권한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리가 아니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의무가 없다 그랬죠. 의무가 없으니까 뭐가 또 없어요? 책임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대리권 발생 원인. 이 대리권 발생 원인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정 대리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등을 통해서 발생하죠. 부관의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법률행위, 즉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생기죠. 그 수권행위는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의사표시면서 본인의 단독행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계약 아닙니다. 본인과 대리인사 계약 아닙니다. 단독행위입니다. 그 수권행위는 분료식이죠. 따라서 구두로 수권행위 할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명시적 수권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묵시적 수권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수권행위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교부한다든가 또는 인감도장 따위를 교부하는 것 그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권행위 기억하시고.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원인관계하고 구별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 이게 수권행위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서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사례가 걸려요. 사례가 자꾸 걸리면 무슨 병의 전조라고 누가 그랬던데 뭔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죠? 호흡기 내과라고 그러나요? 네, 호흡기 내과 가지고 여기 기도도 엑스레이 찍고 폐도 엑스레이 찍고 그러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자꾸 사례는 걸려요. 자, 갑이에게 부탁을 하는 게 수권행위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뭐 수수료 계약 같은 걸 따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권행위를 통해서는 을에게 대리권만 생기는 거고요. 수수료 계약 따위를 하게 되면 별도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부탁하는 수권행위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과는 구별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계약관계를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부르게 되고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것과 뭐 해달라, 땅을 팔아달라. 갑과 을 사이 수수료 계약을 하는 건 별개의 행위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우리 민법은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원인관계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자.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대리권의 범위. 그 중에서도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아주 중요하고요.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1번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라는 거. 당연히 계약 해제 권한도 없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런 계약 체결 대리권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이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나오게 되면 계약 체결 대리권, 계약 체결 및 수령 권한 플러스 연기 권한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물론 해제 권한은 역시 없게 됩니다. 1번에 양가를 번, 양가를 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 해서 해제권이 있느냐 없다 그랬죠. 해제권이 없으니까 상대방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없죠. 능동대리권이 있어야 수령대리권도 있는 건데 해제를 할 수 있는 능동대리권이 없으니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수동대리권도 당연히 없는 거겠죠. 3번 빌려준 돈을 받아와라. 대여금 영수권한 속에는 채무를 면제해 줄 권한은 없다 그랬고요. 예금을 해라. 예금 대리권 속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없다 그랬고요. 경매를 받아와라. 경매 대리권 속에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 따위는 없습니다. 3, 4, 5번은 결론을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에서 두 번째가 아무리 수권행위를 해석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118조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고 118조는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란
임의 대리인데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 대리인데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제한적인 보존 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 할 수 있어요. 이걸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결국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는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요. 처분 행위는 못 하겠죠. 두 번째, 관리 행위를 다시 나눠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는데요. 그 할 수 있는 보존 행위 가끔 예로 출제를 합니다. 기억합니다. 가옥의 수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뭐 이 정도 그런 게 무제한 할 수 있는 보존 행위 예로 간간히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관리 행위 중에서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한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관리 행위를 기억합니다. 할 수 없는 거. 본인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본인 예금을 찾아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용 계량 행위라 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나왔네요. 대리권 남용은 예를 들어서 갑은행 직원 을이면서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인, 은행의 대리인이죠. 얘가 예금주와 예금 계약을 했는데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 행위를 했지만 본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했다. 이거를 배임적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본인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본인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주 병은 은행 가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예금 돌려달라 이렇게. 다만 예외가 있죠. 상대방 병이 대리인의 이런 배임적 의도를 돈을 받았고 횡령할 것이라는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이 표시 규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107조 1항 단서가 뭐죠? 상대방의 진위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걸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결하죠. 금융기관, 본인, 임직원, 대리인이 예금 계약을 하면서 은행을 대리하여 예금 계약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다. 배임적 대리 행위죠. 근데 예금주 상대방이 그 금융기관 직원인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은행에게는 그 예금 계약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본인인 금융기관은 예금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은행에 무효니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대리권 제한 조문 2개 124조. 자,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다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행위하거나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의 지위에서 대리 행위하는 경우, 병이 아니라 을이, 여기 자기 계약, 갑의 대리인 을과 병의 대리인 을이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병의 대리인 지위에서 대리 행위하는 경우, 이게 쌍방 대리고, 이런 자기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다툼 없는 채무행은 할 수 있죠. 자기약 쌍방대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허용되는 경우는 기억하자. 자, 보기 전에 124조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 왜? 본인 허락이 있으면 자기약 쌍방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약 쌍방들의 금지는 임의 규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약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에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었죠. 또 채무이행, 이게 뭐예요? 변제죠, 변제. 두 가지. 갑의 대리 늘이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도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관리 대리인 을이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고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을 날짜가 됐을 때 을이 한편으로는 채무자 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자기 자신에게 갑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또 돈을 빌린 차주가 있고 돈을 빌려준 대주가 있는데 대주가 사채업자예요. 자, 이때 가운데 사채 알선업자가 있어요. 이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입니다. 자, 이때 차주가 사채업자에게 직접 변제를 해도 되고 사채 알선업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유효한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가 됩니다. 유효한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가 된다. 매도인, 매수인의 쌍방대리인으로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자기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걸 제외하고는 불허되죠. 만에 하나 본인 허락도 없고 다툼이 없는 채무행도 아닌 경우에는 자기약 쌍방대리를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하나 기억합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A라는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갑도 낙찰받고 싶고 병도 낙찰받고 싶은데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이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입찰을 해버렸다. 쌍방 대리 형태 입찰이죠.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대리권 제한과 관련된 124조 확인하시고 두 번째가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가 있죠. 갑의 대리인 을, 갑의 대리인 병 이렇게. 미성년자 생각을 해볼까요? 미성년자의 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원칙이 각자 대리라는 거 기억 꼭 해주세요.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다만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 이게 뭐야? 이게 공동 대리죠. 공동으로 해라. 법률에서 정한 게 미성년자의 부모가 되고요.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죠.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병에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을병을 불러가지고 니들 둘이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되겠죠.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두 번째, 공동대리 제한이 있는 경우에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가? 당연히 능동대리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능동대리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그 공동으로 결정한 의사를 표시할 때는 단독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아무리 공동대리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동대리에는 적용이 안 된다. 만에 하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했다. 역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 결국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되겠죠. 자, 대리권 마지막 대리권 소멸사유 암기합니다. 124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죠. 암기합니다. 본인, 사망, 본사,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본사, 대사성파. 따라서 1번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2번 대리인의 한정 후일에 계시니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3번 대리인의 성년 후일에 계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일에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가 있었을 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다라는 거.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죠. 두 개. 원인관계의 종료, 숙권행의 철회.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원인관계의 종료, 숙권행의 철회.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어. 법정대리권인 친권 소멸하죠. 또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 이거는 대리권 상실 선고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해서 법정대리권인 친권 상실 선고를 받게 되면 친권은 소멸하겠죠. 법정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대리권을 소멸했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대리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해버렸네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 했으니까 뭐예요? 무권대리가 되겠죠. 무권대리. 단 129조 요건을 갖추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가 했다. 원칙 무권대리대. 다만 129조 나중에 보겠지만 129조 요건을 갖추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대리권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리권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사유 이런 걸 중심으로 이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되겠죠. 그 대리행위와 관련된 거 세 가지.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